은쟁 바른 식기 은수저 은메달은 나노 입자 은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세상에 많고 많지만 오직 단 한 가지 내가 바라는 건 그건 바로 실버 버튼 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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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 기다리다가 실버타운 가겠네. 자, 실버타운까지 안 갔습니다, 여러분. 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세 번째 페이지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직시 작가 작사 작곡 은단추 행진곡으로 좀 청승맞게 열어봤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곽직시입니다. 야, 아이고 10만 실버 버튼 달성 축하드립니다. 빠바바밤 빠밤 빠밤 빰빠밤 예! 사실 좀 10만 달성과 시간차가 좀 있는 방송이긴 합니다만 축하드리고요. 작가님도 진심으로 제가 감사드리고. 예. 오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은단추 행진곡 어느새 벌써 공중파에서 두 번이나 방송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면 약간 차트에 올라가지 않겠는가. 오늘 최초로 립싱크 방송도 하셨어요. 예, 조금 전에 립싱크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좋은 참 오래간만에 들어도 또 이렇게 달성된 뒤에 들으니까 참 흥겹고 듣기가 좋군요. 이제 금단추 행진곡 좀 작업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들어가야죠. 뭐 다이아몬드 행진곡이라든지 네네네. 이런 것들 슬슬 기대하겠습니다. 한번 악상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진짜 은단추는 지금 아마도 뭐 태평양 건너 열심히 오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은단추가 도착을 하면 그걸 이제 함께 언박싱 해보는 시간을 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소 퍼노타임인 주기율표 하는 날인데요. 이제 순서대로라면 34번째 원소 셀레늄 시간인데 오늘 뜬금없이 47번 원소로 뭔가 간주 점프하는 느낌으로 뛰어넘는다고요? 네네. 왜냐하면 47번 원소가 바로 은이기 때문이죠. 실버군요, 실버. 네. 야. 이럴 때 한번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시의적절하네요. 은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텐데요. 은은 뭐 예로부터 귀금속으로 많이 쓰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 보석, 뭐 좋은 가치 있는 물질 말하는 대표적인 네 글자짜리 표현 금은보화지요. 그러네. 뭐 여러 가지 뭐 세상에 귀하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로 흔히 이제 꼽는 게 두 개 하면 금하고 은이니까 아주 대표적인 가치가 높은 물질로 아주 예로부터 손꼽히던 그런 물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은은 일단은 잘 순수한 은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굳혀놓으면 빛깔이 반짝반짝하게 아름다운 빛깔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좋은 금속 광택을 내는 거를 흔히 이제 은빛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뭐 철이나 알루미늄도 광택이 좋게 잘 빛나고 있으면 은빛으로 빛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맞아요. 사실은 뭐 요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 같은 거를 스테인리스 강 같은 거를 훨씬 더 자주 접할 수 있지만 뭔가 금속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고 해가지고 뭐 알루미늄 빛이다라든가 뭐 스테인리스 강 빛이다 이런 말 잘 쓰지 않죠. 철빛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잘 하지 않죠. 쇠빛나네 뭐 이런 식으로 잘 하지 않죠. 이상해. 은빛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빛나는 금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금이 사실은 은보다는 더 귀하고 더 가치가 높게 유통되고 있죠. 네네. 지금 국제 거래되는 시세를 봐도 금값이 은값보다 이제 훨씬 더 비싼데. 그런데 사실은 거래 수단으로는 그러니까 돈 대신에 사용하기에는 금으로 만든 돈 금화보다는 은으로 만든 돈 은화가 오히려 더 존재감이 좀 컸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구리편 할 때 가치가 높은 금속이라고 하면 금은도 있는데 왜 구리로 굳이 돈을 만든 동전이 제일 많이 쓰이냐라고 할 때 금으로 돈을 만들면 너무 가치가 높아가지고 무슨 뭐 과자 한 봉지 사 먹으러 갈 때 금을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게 만들어서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좋을 때는 주로 구리를 만든 동전을 많이 사용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손에 쥐는 맛이 있어야죠. 네,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흔하게 뭐 밥 먹을 때 뭐 무슨 과자 사 먹을 때 이럴 때 거래할 때 말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큰 단위를 거래를 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약간 이렇게 산업화되어서 금융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이제 남한테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한다 이런 걸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사람이 어떤 대출을 받거나 돈을 빌린다.
뭐 할부로 어떤 물건을 산다. 네. 현금 서비스를 받는다. 이런 거 할 때 오늘 점심 먹을 설렁탕 값 없으니까 10,000원만 은행에 가서 대출 받아서 설렁탕 먹어야지. 라든가 뭐 오늘 저녁에 맥주 한 잔 마시고 싶으신데 마시고 싶은데 맥주를 할부로 사야겠다. 이런 경우 잘 없거든요. 없죠. 그러니까 구리 동전으로 거래되는 일상생활의 단위는 이런 금융 거래를 하는 단위는 아닌 것입니다. 금융 거래를 하는 단위는 그거보다는 좀 한층 더 큰 단위여야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쓸 수 있는 게 금 아니면 은인데 금은 여전히 너무나 가치가 높아가지고 네네.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거래하기에는 좀 그래도 너무 덩어리가 좀 작게밖에 안 나오거든요. 뭐 작은 돼지 모양이라든지. 그렇다니까. 예, 예. 그러니까 좀 일반인들이 손으로 이렇게 잡아보고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뭐 월급이 밀려가지고 현금 서비스를 받았다. 그런 거를 금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뭐 월급이 많으신가요? 그럼 하여튼 내 월급으로 금을 사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금돼지가 좀 작을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저는 작은 편이에요. 기니피그일 수도 있어요. 돼지가 왜 이렇게 아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크기가 작으면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국가에서 공식 인증한 도장 같은 게 찍혀 있는지 알아보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크기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다루고 뭔가를 받았다라는 느낌도 있고 저장하거나 진품 가품 구분하기도 좋단 말이죠. 그런 정도의 단위가 되는 크기로 하려면 은으로 만드는 게 적당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한자 문화권에서 돈을 나타낼 때 금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현금, 뭐 금일봉. 그래서 금이라는 게 사실은 추상적으로는 가치 있는 것의 어떤 최고봉인데 그런데 실제로 거래를 금융업을 하는 그 거래의 대상으로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금속은 뭡니까? 은이니까 우리가 돈을 집어넣고 빌리고 하는 곳을 뭐라고 하죠? 은행이라고 하죠. 은행이라고. 그 은입니까? 네, 그 은에 돌아다닌다는 행자입니다. 그 은이 돌아다니는 곳이다 지역하면 그런 뜻이 되는 곳이 은행인데 현금을 빌리거나 현금을 갚거나 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현금 인출기가 설치돼 있고 그렇다고 하면 현금을 다루는 곳이면 금행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그렇죠. 이러한 어떤 역사적인 연원 때문에 금융기관의 대표도 은행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은행이 정말 문턱이 낮아가지고 만약에 오늘 점심 때 약간 좀 비싼 거 먹고 싶은데 근데 지금 당장 지갑에 돈은 없고 은행에 가서 8,000원만 빌려야 되겠다. 뭐 약간 이런 거였다면 그런 게 은행이었다면 동행이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동전 정도를 다루는 게 은행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 은행 정도다. 금리도 은리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따지면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추상적인 관념의 세계 속에서는 돈을 상징하는 금속은 금이기 때문에 뭐 그런 말을 현금, 뭐 금리, 뭐 그런 금을 갖다 붙인 말을 금융, 뭐 이렇게 금을 갖다 붙이는 말을 많이 쓰고 있기는 한데 은행이라는 말에는 은이 이제 선명하게 남아 있고 만약에 어떤 프라이빗 뱅크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진짜 갑부들하고만 거래하는 은행입니다라고 하면 약간 금행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곳은 많은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고려시대 때 은으로 돈을 만든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때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역사 기록을 보면 본격적으로 돈을 찍어내가지고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뭐 그 전에 뭐 우리나라의 2000년 전쯤에 있었던 고대 국가인 옥저 같은 데서 뭐 무늬가 없는 돈 무문전이라는 걸 만들어서 썼다더라라는 뭐 이런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지난번에 철편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반도 남부 삼안 지역에서는 변한 뭐 이런 곳에서 철을 돈처럼 활용했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어떤 무늬가 있고 앞면 뒷면이 있고 딱 봐도 돈처럼 생긴 엽전처럼 생긴 그런 돈을 많이 찍어내가지고 많이 활용했던 그런 기록도 선명하게 남아있고 실제 그 물건도 많이 남아있는 그것은 이제 고려시대 때부터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고려시대 때는 동전이나 아니면 철로 만든 철전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상생활에서 거래를 하기에는 편리한데 좀 비싼 거를 거래를 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뭐 땅을 사려고 한다. 아니면 뭐 소를 사려고 한다. 말을 사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 돈을 너무 많이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큰 거래를 할 때 주로 이제 부자들이 많이 사용했겠죠. 부유한 사람들이 사용할 때는 은으로 병 모양으로 규격화된 그런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은병을 이제 돈처럼 활용을 해가지고 그 당신 집
한 채에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뭐 은병 100개요. 이렇게 하면 내일까지 갖다 줄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리어카 같은데 수레에다가 은병 100개를 이렇게 싣고 와가지고 주면 뭐 집을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아마도 했겠지요. 약간 좀 조랭이떡 모양이고 호리병 모양. 그렇습니다. 지금 저게 사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은병도 이제 병 모양으로 생겨서 그렇지 네. 사실은 이제 약간 공식적인 돈이었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네네. 그러니까 어떤 규격도 있고 그거를 찍어내 가지고 뭐 요즘에 조폐공사 같은 그런 데처럼 발행하는 그런 곳도 있기는 있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어떠한 형태로 정식으로 은병을 만들어서 유통을 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도 약간 덜 밝혀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고려 시대에 유물 같은 게 나오는 걸 보면 네. 뜬금없이 은으로 만든 병이 이게 뭐 술병도 아닌 것 같고 네. 물병도 아닌 것 같은데 네. 몇 개가 이렇게 놓여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도대체 왜 넣어놨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보면 예. 뭐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그런 문화 있지 않았습니까? 저승가는 뭐 노잣돈 같은 걸로 무덤 같은 데다가 돈을 넣어둔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로 유적지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돈으로 사용됐던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이게 바로 그 역사책에 나오던 고려에서 돈으로 발행했다는 그 은병인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저렇게 병 모양의 은으로 된 돈을 썼던 고려 시대였고요. 참고로 이게 추가로 좀 말하면 예, 추가로 말하면 그래서 은이 세계적으로 여러 곳에서 돈으로 진짜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 네, 네. 은 하면 이제 제일 좀 뭐랄까요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도로 은을 많이 돈 용도로 사용했던 나라는 사실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 중국은 전통적으로는 사실은 구리를 돈으로 많이 사용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동전이 이제 중국에서도 돈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었거든요. 그렇게 쭉 이어지다가 중국 역사에 좀 약간 왕조 시대의 말미쯤에 해당하는 명나라 시대, 청나라 시대 요때 네. 한 300년간, 300~400년간 요 시기 동안 중국에서 은을 화폐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예. 특히 어떤 용도로 요게 은이 딱 자리를 잡았냐면 네. 명나라, 청나라 지나면서 정부에서 네. 그러니까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조선이나 고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산업계나 기술계에서 정부의 정책이나 정부의 방침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거든요. 특히 중국 같은 데서는 황제 폐하가 뭐라고 하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예. 뭐 다 모든 게 다 의미가 없고 그게 하여튼 최고의 의미가 되는 그런 시대를 중국인들은 계속 유지를 해 갔기 때문에 네. 뭐가 진짜 크게 중요하냐면 나라에 바칠 세금을 뭘로 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예. 고대의 중국에서는 세금을 내는 방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쌀을 수확했으면 쌀을 내라. 네.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 특산품을 바쳐라. 너네 동네에서는 너구리가 많이 나니까 너구리 가죽을 1년에 10장씩 잡아다 바치는 거를 세금으로 해라. 뭐 이런 게 규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몸으로 때우는 세금도 있었습니다. 서비스 자체를 제공해라. 성벽 같은 거 쌓게 되면 거기 와가지고 성벽 쌓는 일 1인분치 하는 게 네 세금의 일부다. 그런 식으로 세금의 조항과 조목이 굉장히 다양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로 납부를 해야 됐어요. 네네. 우리나라의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역사에도 비슷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귀찮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걷는 입장에서도 일일이 따지면서 관리하기가 좀 힘들어진 거죠. 거기다가 추가로 한 중국 명나라 시기 정도가 되면 경제력이 발달해가지고 부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오려고 하면 네네. 뭔가 좀 이 꺼적지근한 부분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을 1년에 한 100원씩 벌어들이는 부자인데 얘한테 성벽을 도대체 얼마나 쌓으라고 해야지 100원치의 세금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의 세금을 납품하게 할 수 있는 걸까라고 생각하면 뭐 1년 내도록 성벽만 쌓으러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제도가 정착이 되느냐 명나라 때부터 세금은 딴 거는 최대한 내지 말고 그냥 은 한 가지로 다 통일해서 내자. 그러니까 세금 좀 많이 받으려고 한 거죠. 동전도 동도 아니고 은으로 내라고 한 걸 그렇죠. 보면. 예. 그래서 이제 가난한 서민들은 조그마한 은 쪼가리 하나. 부자인 사람들은 뭐 상자나 자루 같은데 은을 한 자루 담아가지고 세금으로 내는 요게 정착이 됩니다. 예. 나라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다 보니까 중국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이 삽니까? 그렇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규격화된 은을 만들어 가지고 거래하는 제도가 쫙 퍼져나간 거죠. 그래서 중국 영화나 뭐 중국 드라마나 아니면 무협지 소설 이런 걸 보면 그런 무협지에 나오는 영웅 호걸들 뭐 협객 이런 사람들이
거래를 할 때 은자로 거래를 항상 많이 하죠. 그래서 이 객잔에서 머무르고 갈 테니까 예. 열흘 동안 머무르겠습니다. 얼마나 드리면 됩니까? 그럼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은자 뭐 2냥만 주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은자가 특이하게 생겼어요. 중국 은자는 약간 어떻게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뭐죠? 그 포춘 쿠키 비슷하게 생기기도 했고 만두 비슷하게 생기기도 소순달 했고 느낌. 약간 좀 독특하게 생겼어요. 예. 그게 이제 규격화된 그 모양이죠. 포춘 자꾸 이렇게 2개 던져주면 예. 그냥 무협지 같은데 보면 이제 그런 거 나오죠. 음. 약간 이렇게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은자 2개 던져주면 이제 그 가게 주인이 네. 그거 받아가지고 저울에 이렇게 달아보거든요. 예. 약간 불순물 섞여 있는 네. 약간 불량은 줬을 수도 있으니까 네. 아니면 크기가 조금 작다 그렇죠, 이런 거 줬을 그렇죠. 눈에 안 띌 정도로 한 철저하게 해야지. 3mm 정도 작다 이런 거 줬을 수도 있잖아요. 예. 살짝 이렇게 달아보고 이러면 예. 그걸 보면서 아니 이 녀석 나를 의심하다니 천하 제일의 협객인 나를 몰라 보고 이렇게 해서 괜히 뭐 시비 털어가지고 싸우고 뭐 이런 게 이제 무협지에 흔히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죠. 예. 그런 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명나라 시기 이후를 야. 배경으로 삼아서 아이디어를 얻은 무협지, 무협소설, 무협영화구나 뭐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도 이제 실버 버튼 오면 한번 저울에 달아봅시다. 예. 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은이 많은 사랑을 받았고 중국 말씀도 하셨지만 한때는 일본이 은 때문에 주목을 받았던 때가 있다고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요. 예. 이거 왜 지금 뭐 이거 반주하셨나요? 이거를 약간 예. 아니고요. 예. 커피 마시고 왔고요. 예. 이게 어떻게 얘기할까? 약간 좀 극적으로 조금 과장된 느낌으로 얘기할까? 아니면 오늘 좀 좋은 날이니까 냉정하게 아니면 좀 약간 사실에 가깝게 얘기할까요? 좋은 날이니까 살짝 좀 뿌리셔도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약간 조금 과장된 어조로 얘기를 하면 약간 썬킴 선생님 스타일로 한번 가주시죠. 조선 시대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여러 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세계의 역사의 변화에 세계사 변화의 줄기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을 2명을 꼽을 수가 있는데 2명? 이 2명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안 알려진 사람 2명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조선시대 사람으로 세계사 역사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준 사람 2사람이 있는데 진짜? 정말 안 알려진 사람이 2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인가요? 모를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누구 2사람이냐? 바로 김간불과 김검동이라는 2사람입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이 2사람이 딱 그 2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을 해낸 사람이 사실은 여러 명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이름이 남아있는 사람이 이 2사람이라서 그렇거든요. 김간불 선생님이랑 김검동 선생님. 네, 이분. 이분이 뭘 하는 분이냐. 이분이 뭘 하는 분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분이 돌 속에서 은을 깨끗하게 추출해내는 방법을 개발해낸 사람입니다. 조선시대에? 네, 조선시대에. 그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딱 그렇게만 들어도 뭐 가치 있는 일 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조선의 화학자 2사람, 이 사람들이 세상에 어떻게 해서 큰 충격을 주게 되느냐? 조선왕조실록 1503년 기록에 보면 이 2사람이 임금님 앞에서 어떠한 기술을 시연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선왕조실록에 실려 있는 표현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납 속에 은을 집어넣어 가지고 은의 양을 뻥튀기 해내는 방법을 개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을 은으로 막 바꾸는 방법 같은 걸 개발했다라는 거예요. 연금술사네. 연금술이 아니라 연은술이죠. 연은술이네, 진짜.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연은법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불가능하잖아요, 화학적으로. 그렇죠. 한 원소가 다른 원소로 바뀌는 거는 핵 반응이라든가 어떤 방사능을 이용한 아주 특수한 방법을 써야지만 가능하지 원소가 다른 원소로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2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첫 번째, 이 사람들이 택도 아닌 사기를 친 거다. 왕 앞에서? 그다음에 2번째, 이 사람들이 뭘 잘못 알고 있어서 이렇게 말한 것이지 실제로 이 사람들이 개발한 기술은 딴 거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사기였을 가능성보다는 2번째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일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럼 뭐랑 착각을 했나? 뭐랑 착각을 했느냐? 원래 납이나 아연 같은 걸 캐보면 그 안에 은이 섞여 있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 납광산이라고 해가지고 납 캐는 곳 중에 사실 거기에 은이 많이 섞여 있는 형태로 납이 추출돼서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납과 은을 분리하는 방법이 마땅히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김간불과 김검동 이 2사람이 납 속에 있는 은만 따로 뽑아내는 방법을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납광산에서 돌 속에 있는 납을 뽑아낸 다음에 예. 그 납에서 다시 은을 뽑아내는 방법을 개발한 건데 그게 어떤 식으로 화학적으로 돌아가는지 잘 몰랐으니까 네. 원래 은이 이렇게 안 많았던 것 같은데 왜 은이 늘어났지? 라고 해가지고 네네. 은을 불리는 방법이다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한 것인데 옛날 울산에서 뭐 금이 얼마큼 나오고 약간 바로 그 원리입니다. 예. 울산에 있는 공장에서 네. 돌 속에 있는 아연을 추출해내는 네. 그런 사업을 하는데 네. 거기서 불순물로 나오는 원소 중에 대표적인 게 납은입니다. 아. 거기도 납하고 은이 섞여 있죠. 예. 거기 이제 아연도 섞여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이제 아연을 뽑아내는 게 주 업무고 납하고 은이 이제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부스러기처럼 네. 부수입으로 생기는 건데 어. 이 사람들은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은을 뽑아내는 게 원래 주 업무였을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걸 하다가 화학적인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예. 대충 어떻게 이걸 하는지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를 대충 현대 화학자들이 보니까 네. 이거는 은을 따로 분리해내는 방법인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그 기술이 개발된 것 같아요. 네. 이게 실질적으로 성공한 기술이라고 또 좀 짐작할 수 있는 좀 큰 힌트. 정황 증거 중에 하나가 예, 뭐냐면 예. 이때 임금님 앞에 가서 시연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이때 임금님이 누구였냐면 연산군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사기를 쳤으면 그 뒤에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아, 예. 그렇다 보니까 아마 부드럽게 성공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후대의 기록을 봐도 예를 들어서 중종이라든가 그 뒤 시대의 기록을 봐도 이런 기술을 요긴하게 활용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야. 그래서 김감불, 김검동 이 두 사람이 네. 당시에 조선 최초로 이 방법을 성공시킨 딱 그 인물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네. 그렇지만은 하여튼 요 사람들이 활동했던 요 시기쯤 해가지고 네. 요 방법이 조선에 개발돼서 정착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 자, 그런데 예. 그럼 이제 조선에서 은이 막 생산되니까 네. 그걸로 돈 엄청 벌어가지고 네. 경제 성장을 막 발빠르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됐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예, 어떤 문제죠? 첫 번째는 좀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 시대의 분위기에 따른 문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조선에 그렇게 은이 많이 나는 광산이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 풍부하지는 않았어요. 아, 자원 자체가. 자원 자체가 그렇게 풍부하지 않았어요. 예, 예. 그게 일단 하나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근데 그것도 만약에 상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다 요즘처럼 아까 말씀하신 울산에 아연 재련하는 데처럼 그렇지. 예. 요즘 세상 같으면 남미에서 우리가 가져와서. 기술이 있어 그럼 예. 태평양 건너서 남미에서라도 가져오지 그치, 라고 그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죠? 근데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못한 거죠. 음. 어디 뭐 우리나라에서 안 나면 끝이지 라고까지밖에 생각을 못한 그럴 거예요. 수 있지. 배를 띄워서 어디까지 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안 됐던 게 있고 네. 또 한 가지 좀 역사 시대 문화적인 이유로 어떤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조선 일단 근본적으로 조선 시대 사람들이 은 같은데 금 같은데 투자하는 거를 약간 꺼려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꺼려했다. 일단 조금 긍정적이라고 할까요? 일단 이런 백성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어떤 게 있었냐면 네. 조선시대 사고방식이 이런 거예요. 조선시대니까 아무래도 지금보다 경제력이 낮았고 네. 굶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겠죠. 경제 사정이 안 좋고 예. 흉년이 들고 이랬을 때는. 네. 백성들이 지금 굶고 있는데 굶어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지금 나라에 질비한데 농사를 지으려고 사람들이 애를 써서 한 톨이라도 쌀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지. 은 그거 많아봤자 뭐하냐고 뭐 장신구 만들고 뭐 목걸이 만들고 귀걸이 만드는데 밖에 더 쓰냐고. 비녀 만들고. 그런 사치스러운 일을 하기 위한 자원에 사람의 노동력을 투입하는 거는 옳지 않은 일이다. 우리나라 부유해가지고 다들 뭐 먹고 사는데 아무 걱정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굶는 사람도 많은 세상에서 그렇죠. 예. 그게 무슨 짓이냐 예. 하는 발상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경제를 보는 관념이 지금까지하고는 좀 자본주의식 관념이 아닌 거예요. 네네. 자본주의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예. 또 한 가지 뭐냐면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이럴 생각인가라는 게 있었는데 조선시대 한 중기 이후에 이런 이야기들이 조선왕조실록에 심심찮게 나오는데요. 네. 금, 은 이런 거 너무 많이 생산해봐야 좋을 게 없다라는 말들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아까처럼 사취 문화가 너무 많이 퍼지게 되면 그럼 연산군 같은 그런 사람만 생긴다 이런 것도 있었거니와 예. 조선에 금은이 많이 난다라고 하면 네. 이웃 나라에서 그거를 노리고 침략을 해올 거다라는 발상이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했구나. 적극적으로 침략을 해온 나라가 있을 수도 있고 예. 혹은 관계가 좋지만 예를 들면 뭐 이웃의 강대국이 사신으로 와가지고 인사하고 가면서 아이고 당신 나라에 금은 많은 것 같은데 선물로 좀 더 많이 주시면 안 되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줄 수 없게 골치 되는 아프다. 식으로 압박을 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금은을 갑자기 어디서 구하겠느냐. 그래서 많이 있다라는 티를 안 내려면 애초에 우리가 거기에 손을 대면 안 된다라는 발상도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의 기록을 보면 저는 그걸 보면서 특히 이런 화학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보면 되게 막 쓸쓸한 게 어떨 때는 경제적으로 필요하니까 막 그 조정에서 은을 막 개발하라고 막 난리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막 다 달려 들어가서 막 개발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어서 이웃나라 외교를 할 때 뭐 은내나라고 하는데 분위기 안 좋다 그러면 갑자기 또 다 은광을 다 문 닫으라고 막 정부에서 지시를 내려와요. 예. 혹은 뭐 갑자기 뭐 저 어떤 뭐 정치적으로 싸우는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싸우다가 당신은 말이야 뭐 공자님 말씀 맹장님 말씀 따른다고 하면서 사실은 맨날 사치스러운 뭐 장신구나 사드리고 말이야 저 은벌레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면 막 갑자기 뭐 은을 사용하는 게 막 죄인 것처럼 이런 예. 분위기가 나라에서 싹 퍼져나가면서 네네. 은 개발 전국 다 중단 뭐 이런 게 갑자기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땅 팔고 집 팔아가지고 은 광산 개발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막 모든 게 절단 나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 개발할 의욕이 없어지고 기술이 있어도 사용이 안 되게 되는 거죠. 연속성이 없고. 그런데 그러다가 이게 어디로 흘러 들어가느냐?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 일본의 예. 일본의 서쪽의 산골 지역. 그러니까 일본의 서쪽 지역이니까 동해안가겠죠. 그러네요. 우리나라와 가까운 쪽. 예. 거기에 이와미 은광이라고 하는 이와미 광산이라고 하는 큰 광산이 있었는데 네네. 여기에 뭐가 많이 났겠습니까? 은이 많이 나는 곳이었어요. 아. 근데 이곳에서 은을 캐보면 네. 납하고 은하고 이런 게 막 섞여 있었거든요. 어. 그래서 캐봐야 납으로밖에 예전에는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대충 한 16세기 전후로 해가지고 네. 이와미 쪽에 그러니까 일본 쪽에 남아있는 기록입니다. 네. 기록을 보면 네. 어떤 사람 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네네. 근데 그 아까 말했던 김간물 김검동 이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로부터 한 100몇십 년 후의 일이니까. 예. 근데 그 하여튼 이번에도 두 사람이 예. 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아닌 사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 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은을 뽑아내는 기술을 전해줬다. 그때부터 이와미 은광이 대박이 났다. 라는 식으로 일본 기록에 남아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람 이름을 보면 네. 한국 사람 이름인 것 같아요. 근데 지리적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앞서서 한 몇십 년 앞서서 한국에서 이미 경계를 했던 기록도 보여요. 바닷가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은으로 무슨 작업하고 이런 거 자꾸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막 하고 이럽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와서 배워갈까 봐. 이거를 하여튼 적극적으로 오히려 활용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요즘 같으면 아니 일본 이와미에 그렇게 큰 광산이 있어? 다 수입해 오자. 그래서 그치. 일본하고 가까운 뭐 부산이나 울산 같은 데 공장 차려놓고 은을 막 뽑아내가지고 아깝다.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룩하겠죠. 근데 조선시대 발상으로는 그런 거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이와미 광산에서 엄청나게 은이 많이 생산이 되고 이것 때문에 전 세계의 은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일본으로 다 몰려들게 됩니다. 전 세계. 조선시대 임진왜란 역사 이런 거 보면 우리 박광일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 오다가다 많이 해주셨는데 네. 일본 사람들은 이미 일본의 전국 시대에 유럽 나라들하고 많이 교류를 해가지고 유럽에서 조총, 화약 이런 걸 많이 전달받아서 그걸로 무장의 수준, 무기의 수준이 급격하게 높아졌고 그거를 이용해서 임진왜란에 쳐들어왔기 때문에 조선 군사들을 굉장히 괴롭힐 수 있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럽 사람들이 일본에 뭐 하러 그렇게 많이 갔을까요? 유럽 사람들이 일본에 뭐 초밥 먹으러 갔을까요? 사시미 뭐 잘하는 집 있다라고 해서 유럽 사람들 일본에 갔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겠죠. 왜 일본에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갔겠습니까? 은구하러 갔구나. 일본에서 귀금속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은이 철철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거기 가면 은값이 한층 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유럽 사람들이 일본으로 막 몰려가가지고 거기서 일본 사람들이 은 사세요 이렇게 하면 은값을 뭘로 치르면 될까요? 그러면 총 파시든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온갖 기술들이 일본에 전래화된 거죠.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상징적인 일본 문화재로 무슨 뭐 이런 히메지 성이라든가 오사카 성처럼 굉장히 높게 탑 모양으로 솟은 거대한 일본식 그 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국에도 없고 조선에도 없는 독특한 일본 방식의 성이죠. 그런 성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도 유럽 사람들이 유럽의 성들을 보면 이렇게 탑을 높게 짓잖아요. 그 기술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거를 중국식, 한국식 성 쌓는 방법하고 결합을 시키니까 독특한 그런 일본식 성이 탄생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성을 일본 사람들이 무슨 돈으로 지었느냐? 바로 조선에서 배운 이 은 뽑아내는 방법으로 배웠다. 그걸로 일본은 이렇게 부강해져가지고 나중에는 나라가 발전하고
조선을 막 침략하기도 하고 이 정도가 됐었는데 아 우리가 뭐 특허라도 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이 기술이 예. 일본에서 꽃피웠다라는 게 근데 이거 하나만 좀 추가로 더 이야기하면 예. 추가로 이야기하면 아, 예. 이 일본의 직감하셨군요. 지금 이- 분량이 차간다는 것을. 이 악명 예. 높은 일본의 악명 높은 그러니까 네. 일본의 이 유명한 뭐 지금 일본에 무슨 그런 문화유산으로 막 등록돼 있습니다. 유네스코. 이와미 이 광산 은광. 아 예. 이 이와미 은광이 일본의 행정구역으로 어디에 있느냐? 시마네현이라는 곳에 아 있습니다. 시마네현. 시마네현 왠지 친숙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시마네현 어디서 들어봤죠? 뭐 독도 얘기할 때. 맞아요. 독도 얘기할 때 많이 나오죠. 일본에서 자기 관할 구역이 네. 독도라고 주장하는 그런 행정구역이 시마네현이거든요. 네네. 그런 이야기 나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항상 그 뉴스를 보면서 피가 끓죠. 아 너무 심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진짜 제가 썬킴씨 스타일로 해달라 했더니 진짜 해주시네요. 그런데 예, 예. 그 시마네현이 무슨 이게 악연인지 공교롭게도 그 조선에서 건너간 그 은을 뽑아내는 방법으로 아 세계의 부를 끌어들인 그렇구나. 바로 일본의 역사를 뒤집고 그러니까 유럽의 역사에서도 유럽 사람들이 막 항해술을 발전시켜서 막 바스쿠 다마 가마가 막 인도까지 오고 엄청나게 왔잖아요. 네. 근데 와봤는데 뭐 인도에 뭐 와도 뭐 무슨 카레밖에 없고 뭐 중국까지 와봤는데 네. 뭐 짜장면 드시려고 뭐 이 정도만 하면 아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데 후추나 좀 사갈까 너무 사갈 게 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네. 일본에 오니까 은이 많이 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때 당시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일본에서 은을 사가지고 네. 그거를 유럽으로 들고 가도 남는 장사지만 어떻게 할 수도 있느냐. 세계에서 아까 은을 되게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중국이 중국. 은을 좋아했다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은을 배에다 가득 싣고 중국으로 가면 비싸게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뭐 사가겠습니까? 비단, 도자기 이런 중국 특산품 있죠. 네. 그거를 사가지고 유럽으로 들고 가면 더 엄청 비싸게 팔 수가 있거든요. 저 멀리서 여기를 중개무역을 하고 그렇죠. 가네. 야. 아니, 이거 딱 보면 이게 한국에 됐으면 기가 막힌 장사였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 이 장사. 그러네. 우리가 가운데 있는데. 아. 근데 항해술이나 상업, 자본주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조선 사람들은 안 했기 때문에 아. 이거를 뭐 엉뚱하게 스페인 사람들, 포르투갈 사람들, 네덜란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 그걸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기술적 이점, 지리적 이점이 다 있었는데. 이때 유럽 사람들이 그 은에 얼마나 많이 매달렸냐면 일본이 은이 한 세계에서 한 두 번째 이 정도로 많이 나는 곳이었고 네. 세계에서 은이 제일 많이 나는 곳은 남미,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 쪽 지역에 은이 제일 많이 나고 있었거든요. 네네. 이거의 흔적이 어디에 남아 있느냐? 어. 은이 원소 기호를 뭔지 아십니까? 아까 봤어요. AG. Ag잖아요. 예, 예. 은이면 약간 실버 이런 건데 그러네. 왜 네. Ag입니까? 몰라요. 이상하죠. 네. 자, 근데 이런 노래 옛날에 유행했던 적이 있었죠. 뭐죠? Don't cry for me. 그다음에 뭡니까? 아르젠티나 무슨 뜻입니까? 아르헨티나. 아르젠티나. 근데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르젠티나가. 아 몰라요. 아르젠티나가 무슨 누가 붙인 이름일 거 아니에요? 예. 아르젠티나 무슨 뜻이겠어요? 몰라요. 아르헨틴의 땅이라는 뜻이겠죠? 아르헨티나니까. 예, 아르헨틴. 아르헨틴 뭐예요? 은이란 뜻이에요. 은. 아 은혜의 땅이다. 은혜 나라다. 라틴어로 아르헨툼이라고 하면 아르헨툼이라고 하면 예. 은이라는 뜻입니다. 어. 은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은처럼 아름다운 땅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좀 약간 비정한 느낌으로 생각하면 예. 스페인 사람들이 건너와가지고 야 여기서 은 왕창케 하고 가자라고 하면서 오던 땅이 남아메리카의 대표적인 나라인 아르헨티나이기 때문에 네. 그 아르헨티나에서 AG 아르헨툼에서 AG가 와가지고 은의 원소 기호가 AG가 된 거죠. 야.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약간 이 땡고의 그 열정과 땡고. 은의 이 AG라는 원소 기호가 어떻게 보면 가깝다. 뭐 이런 얘기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예. 이거 시간이 너무 시간은 다 됐습니다. 예. 하나만 진짜 하나만. 아무거나 하나만 더 하시죠. 하나만. 예. 사실은 두 개만. 뭐 이렇게 하나만. 예. 점오. 하나만. 알겠습니다. 예. 이게 하나만. 하나만. 아까 이 은 캐내는 역사에서 네. 이건 너무 하나만 하기 전에 은이 전기가 금속 중에서 하나만 하기 전에가 들어가면 결국 두 개란이야. 전기가 예. 금속 중에서 제일 잘 통하는 금속입니다. 예. 그래서 은이 전자공업에서도 쓰이는 데가 많다. 아. 너무 은을 현대에 뭐에 쓰는지에서 너무 아무 얘기도 안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요거 좀 짚고 넘어가고. 오케이. 좋은 날이니까. 하나만 이제 마지막으로 예. 원래 하려던 하나만. 예. 아까 은 캐내던 그 일을 했던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화학자 중에 네. 이름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두 사람이 김감불, 김검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되게 안 알려져 있죠. 네. 안 알려져 몰랐어요.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뭐 조선에서 이 기술이 크게 성장 못했으니까 안 알려준 걸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네. 저는 이 사람 두 사람의 이름이 안 알려진 이유로 이 사람들의 신분이 미쳐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도 뭐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저기 우리나라에서 이 그 문익점이라는 분 예, 목화 씨. 들어보셨죠? 예. 문익점이라는 분이 하신 일이 뭐죠? 목화 씨를 이제 밀수해 오셔가지고 그걸 하셨잖아요, 예. 그죠? 그거 말고 문익점에 대해서 뭔가 아시는 게 있나요? 박광일 스님이 부산에 계셨다. 뭐 이런 그 정도, 얘기. 그 정도. 예. 문익점에 대해서 딴 거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뭐 이렇게 목화 씨를 살짝 이렇게 들고 예. 그거 하나로 네. 지금 전 국민이 다 압니다. 그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된 배경 중에 하나에는 이 문씨 가문이 그 후로도 좋은 가문으로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에 네. 그 후손들이 제사도 지내고 뭐 성묘도 가고 하면서 우리 조상님 중에 문익점이 있는데 그분이 목화씨 가져오신 분이라고 이 얘기를 계속 하니까 자랑처럼. 이 이야기가 지금 계속 퍼져 있던 거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김간불, 김검동 이 사람들은 둘 중에 한 명은 노비였고 다른 한 사람은 평민이었는데 평민도 이 두 사람이 그 장악원이라고 하는 장악원, 장예원 맞나? 노비를 관리하는 지금 세종문화회관 근처에 있는 네. 노비 관리하는 관청이 있는 데가 있어요. 예. 그쪽에서 만나가지고 일하던 두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완전 뭐 노비 중에서도 거의 뭐 이런 말 있나? 상노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예. 나머지 한 사람도 굳이 뭐 양반이면 왜 노비 관리하는 관청 근처에서 뭐 이렇게 뭐 연연하겠습니까? 네. 그런 걸 보면 이 사람도 신분이 노비에서 평민으로 탈출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혹은 평민이라도 거의 노비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짐작해 볼 만하거든요. 그러네요. 이름을 봐도 알 수가 있는 게 김간불, 간불? 김검동. 간불은 건불, 이 불시에서 나오는 그 그름 이런 거를 뜻하는 말을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한자로 옮긴 표현인 걸로 같고요. 예. 김검동의 검동이란 말도 검댕? 이 사람이 시커멓다라는 이런 뜻이었던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짐작하기에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시커멓겠어요? 맨날 뭐 그렇죠. 납을 녹여서 뭘 만들어라, 납을 돌을 줄 테니까 납 녹여와라 이거를 노비들이잖아요. 대대로 니는 이 운명을 타고났다. 네 아버지도 이 일했으니까 네 일해라. 이게 네 노비 운명이다. 이거를 하면서 살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숯불 떼고 불집 피고 하면서 무슨 금속을 녹이고 어떻게 썩고 볶고 지지고 이것만 줄기차게 하다가 주인이 이제 그만 일하고 자라. 그럼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서 또 뭐 불지피 이거만 맨날 하는 사람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항상 얼굴에 손에 다 시커멓게 맨날 묻히고 다녔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이 검동이 어이 간불이 뭐 이런 식으로 불렀던 것 같아요. 뭐 저는 성은 없나요? 야 김씨 해라 뭐 이런 식 쇠 잘 다루는 사람이니까 뭐 약간 이런 식의 이름일 가능성이 상상해 볼 수 있죠.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름의 의미가 뭐 한자가 의미가 좋고 이렇지가 않아요. 그러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의 후손들이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죠. 우리 할아버지가 은 뽑아내는 기술 개발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와라고 하기보다는 특히 조선시대 노비 자식이네.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은 사실 뭐 노비라는 게 저는 사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비를 가졌던 사람의 자손인 것보다는 차라리 노비 자손이라는 게 민주사회에서 더 떳떳한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지금은 하여튼 뭐 이렇거나 저렇거나 상관없는 세상인데 근데 이 조선시대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술 자체도 잊혀졌거니와 기술을 개발한 이 두 사람 저는 이 두 사람 생각하면 약간 좀 짠한 느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노비로 삶을 살면서 죽자고 맨날 시키는 대로 일하면서 뭐 납을 녹이고 뭐 돌을 녹이고 이걸 맨날 하다가 조금이라도 어떻게 일을 잘해보려고 어떻게 조금이라도 또 효율 좋게 일을 해보려고 둘이 마음 통하는 친구 둘이서 노비 친구 둘이서 서로 머리 싸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다가 어느 날 엄청난 방법을 개발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엄청난 방법이지. 이렇게 하면 예전에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가르쳐줬던 방법보다 은을 10배를 더 만들 수가 있는데 와 이거 큰 대박이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주인님 뭐 마님 이러면서 막 다 알려줬겠죠. 그 마님이 막 자랑한다고 또 알려주고 하다가 연산군 귀에까지 들어간 거거든요. 뭐야 너 데려와봐라. 너 임금님한테 가가지고 이거 시연해야 되겠다. 그러면 연산군이잖아요. 그렇지만 뭐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야죠. 그랬던 그 두 사람인데 개발한 기술도 엉뚱하게 일본에 가서 꽃이 피고 그 후손들도 이렇게 쭉 이어져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뭐 김간불, 김검동이다 이런 사람도 없다 보니까 또 그 구전을 안 해주고 잊혀지고 이랬던 것이 참 아쉬워서 지금의 이 잡지사에 하나만 시간을 더불어서라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조선의 노비 출신 화학자 2명으로서
세계의 역사를 바꾼 사람들 진짜요.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김간불, 김검동 기억해야 될 선조인 것 같고요. 나중에 현풍곽 씨의 후손들은 나의 이제 조상이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굉장히 잘하고 꼭 하나만 더를 많이 외쳤던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10점 만점에 10만 점 실버 버튼의 주역 곽재식 작가와 함께 47번째 원소 은에 대해서도 재밌게 알아봤습니다. 작가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